박민수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천성 무정자증입니다. 정자 형성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수는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그날 저녁 혜진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민수를 바라봤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쨍그랑.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민수는 혜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과연 혜진의 뱃속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일까요? 그리고 민수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수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선천성 무정자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자 형성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민수의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어요. 무정자증, 정자 형성이 거의 없다. 민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지만 민수는 그 말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민수는 집에 있는 두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첫째와 둘째.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의사의 말을 끊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더했지만 민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민수는 벽에 기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붙잡은 채 민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길었습니다. 민수는 무의식 중에 차를 몰았고 어느새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수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왔어요? 민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왔어. 혜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민수를 불렀어요. 여보, 밥 먹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혜진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 입에 넣었지만 민수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씹고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혜진의 눈빛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민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혜진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그 순간 민수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려 퍼졌어요. 민수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얼굴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민수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거칠게 쉬어질 뿐이었어요. 임신했다고?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 산부인과에서 확인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아침 들었던 의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선천성 무정자증. 정자 형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놀란 목소리로 불렀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베란다로 걸어 나갔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수는 난간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기쁨이 아니라 공포가 먼저 왔습니다. 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민수는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뒤에서 혜진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밤하늘을 바라보며 민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밤은 점점 깊어갔고 민수는 여전히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거리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난간에 기댄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일주일 전에 검사를 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여보가 병원 검사 받는다고 해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다렸다. 결과 나올 때까지. 민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의사의 말, 혜진의 임신 소식, 두 아이의 얼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민수를 짓눌렀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민수는 잠깐 눈을 붙였지만 곧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민수는 끝없는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지만 아무리 달려도 그 문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눈을 떴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거실로 나오니 혜진은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수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민수의 뒷모습을 혜진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민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핸들을 붙잡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이일까? 다음날 출근길, 민수는 평소와 달리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 저녁의 그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 임신했다는 말, 그리고
의사가 말한 무정자증 진단.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출 때마다 민수는 핸들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시청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지만 민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들여다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향했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문득 혜진의 최근 모습들을 떠올렸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혜진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민수는 차를 세우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핸드폰. 혜진은 요즘 핸드폰 화면을 항상 뒤집어 놓았어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밤늦게 베란다로 나가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에는 혜진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서자 혜진은 재빨리 핸드폰 화면을 내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왔어요? 오늘 일찍 왔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민수는 신발을 벗으며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민수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민수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부엌으로 가며 물었어요. 저녁 먹을래요? 금방 차릴게요. 아니,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민수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민수의 시선은 부엌에 있는 혜진의 뒷모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혜진은 잠든 듯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혜진과 민수 사이에 이런 거리가 생긴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민수는 소파에 앉아 혜진의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가방은 소파 옆 의자에 걸려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천천히 열었어요. 지갑, 화장품, 손수건. 그리고 그 안에서 민수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산부인과 예약증이었어요. 민수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예약 날짜, 시간,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 민수는 그 전화번호를 확인했어요. 그건 민수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예약증을 다시 가방 안에 넣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민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전화번호가 맴돌았어요. 누구의 번호일까? 왜 혜진은 민수의 번호를 적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부터 민수는 혜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혜진의 모습, 저녁에 돌아오는 시간, 핸드폰을 보는 습관, 모든 것이 민수의 눈에는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혜진이 나간 사이 혜진의 핸드폰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혜진은 잠깐 마트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고 핸드폰은 충전기에 꽂혀 있었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 민수는 혜진의 생일을 눌렀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민수는 다시 두 아이의 생일을 눌렀어요.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혜진과 민수의 결혼기념일을 눌렀어요.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문자 메시지부터 확인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자는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곳에는 여러 번호가 있었지만 민수가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첩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민수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사진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어요. 삭제된 사진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는 휴지통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비워져 있었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혜진 주변에 자주 나타나는 남자들은 누구일까? 민수는 혜진의 생활 패턴을 떠올렸어요. 헬스장, 카페, 아이들 학교. 그곳에서 혜진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사람은 헬스 트레이너 준호였어요. 혜진은 몇 달 전부터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혜진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헬스장 결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 PT 결제 내역도 있었어요. 민수는 그 트레이너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른 사람은 카페 사장 창수였어요. 혜진은 집 근처 카페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민수도 몇 번 그 카페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사장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손님들에게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최근 혜진의 카드 내역에서 그 카페 결제가 늦은 시간에도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밤 9시, 10시. 그 시간에 카페가 문을 열고 있을까요? 세 번째로 떠오른 사람은 학부모 원장우였습니다. 원장우는 혜진과 같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였어요. 민수는 작년 학부모 모임에서 원장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혜진은 가끔 원장우와 학교 행사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최근 혜진의 사진첩에서 원장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었어요. 행사 사진이었지만 두 사람은 유난히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세 사람. 혜진 주변에는 이렇게 세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 중 누가 혜진과 관계가 있는 걸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 돌아온 거예요. 민수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혜진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웃었어요. 여보, 뭐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쉬고 있었어. 혜진은 부엌으로 가며 장본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확인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날 밤 민수는 다시 한번 혜진의 가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주차장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혜진이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침대로 돌아왔어요. 옆에서 혜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혜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민수의 마음속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혜진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움직여야 할 때였어요. 민수는 혜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헬스장 결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같은 카페 결제. 그리고 금요일 오후 학교 근처 주차장 결제.
민수는 달력을 펴놓고 하나하나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숨기려 한 흔적들이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차량 블루투스 연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혜진도 가끔 민수의 차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블루투스 목록을 열자 민수가 모르는 기기 이름들이 나타났습니다. JUNO, 카페 CS, 원세단. 민수는 그 이름들을 적어두었어요. 누군가의 핸드폰이나 차량과 연결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는 주차 앱도 확인했어요. 혜진은 민수의 계정으로 주차 요금을 결제하곤 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목요일 저녁마다 특정 지역에서 주차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곳은 집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주소를 검색했어요. 고급 호텔이 밀집한 지역이었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노트북을 끄고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혜진은 이제 막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응, 일찍 깼어. 민수는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혜진은 기지개를 켜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민수는 혜진이 세면대로 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그 뒷모습이 민수에게는 더욱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점심시간 민수는 시청을 나와 혜진이 다니는 헬스장 근처로 갔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헬스장 입구를 지켜봤어요. 잠시 후 젊은 남자 트레이너가 회원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그 트레이너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저녁이 되어 민수는 혜진이 자주 가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카운터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카페 사장 창수였습니다. 민수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며 그를 관찰했어요. 창수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고 특히 여성 손님들에게는 더 다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카페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창수와 여러 손님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민수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혜진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불편했어요. 이틀 후 민수는 혜진의 핸드폰 백업 파일을 복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이 삭제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야 했어요. 민수는 컴퓨터에 백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혜진이 외출한 사이 핸드폰을 연결했습니다. 복구에는 시간이 걸렸어요. 민수는 긴장한 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복구가 완료되었어요. 민수는 삭제된 문자 메시지 목록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혜진이 지운 여러 문자들이 있었어요. 민수는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그중 하나가 민수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다음 주도 같은 곳, 같은 시간 조심하세요. 문자의 발신 시간은 목요일 오후 6시였습니다. 민수는 달력을 확인했어요. 그 날짜는 혜진이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다른 삭제된 문자들도 확인했어요. 비슷한 내용의 문자들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모두 조심하라는 내용이었고 시간과 장소를 암시하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문자를 보낸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민수는 그 번호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핸드폰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프로그램을 삭제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내일 목요일이지? 무슨 일정 있어? 혜진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내일?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오래간만에. 몇 시에 만나? 저녁 7시쯤요. 왜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혜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저녁 7시. 삭제된 문자의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자주 주차했던 그 지역으로 차를 몰았어요. 민수는 호텔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6시 반, 7시. 민수는 핸들을 꽉 쥐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7시 40분쯤 민수는 익숙한 차 한 대가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혜진의 차였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호텔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로비 한쪽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혜진이 내려왔습니다. 혜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민수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혜진을 지켜봤습니다. 혜진은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 쪽으로 향했어요. 그때 또 다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려왔어요. 민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혜진보다 몇 걸음 뒤에서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혜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출구로 나갔지만 민수는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뚜렷이 기억했어요. 헬스 트레이너 준호였습니다. 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호텔 로비를 나와 차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 앉아서도 민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준호의 소셜 미디어를 검색했어요. 준호의 계정에는 여러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헬스장 사진, 회원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일상 사진들. 민수는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러다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 배경에는 독특한 조형물이 보였어요. 민수는 그 조형물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이 호텔 로비에 있는 조형물이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확신이었습니다. 혜진과 준호. 두 사람은 관계가 있었어요. 민수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민수는 근처 공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민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직접 확인해야 해. 민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민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민수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이미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늦었네요. 회식 있었어요? 민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급하게 생겼어. 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 메모해둔 정보들, 모든 게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개인 사정이 있다고만 말했어요. 민수는 오전부터 호텔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혜진의 패턴을 생각하면
오늘도 같은 시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어요. 민수는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민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오후 6시가 넘어가자 민수는 차에서 내려 호텔 맞은편 인도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서 있으면 눈에 띄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7시, 7시 반. 민수는 계속 호텔 입구를 주시했어요. 7시 40분쯤 혜진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곧 혜진이 나타날 겁니다. 민수는 호텔 입구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어요. 로비가 보이는 위치에 섰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손은 시렸고 발은 저렸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혜진이 내려왔습니다. 혜진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민수는 혜진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혜진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어요. 혜진은 출구 쪽으로 향했고 민수는 혜진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민수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민수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박철우. 민수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이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술을 마시고 집안일이 있으면 서로 도왔던 사람. 민수는 철우를 믿었고 철우도 민수를 형이라 부르며 따랐어요. 하지만 지금 철우는 혜진이 나간 출구 쪽을 바라보며 낮게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까이 다가가 철우의 말을 들었어요. 몸 관리 잘해. 검사 끝날 때까진 조심해야 돼. 철우는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다른 출구로 향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헬스 트레이너 준호, 카페 사장 창수, 학부모 원장호. 민수가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저 혜진 주변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진짜는 철우였어요. 민수는 천천히 호텔을 떠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민수는 걸었어요. 집으로 가지 않고 민수는 근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주문했어요. 민수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철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철우야, 지금 어디야? 술 한잔하자. 잠시 후 철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형, 갑자기. 나 지금 집 근처야. 어디로 갈까? 민수는 포장마차 주소를 보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철우가 나타났어요. 철우는 웃으며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술 먹자고 하니까 놀랐네. 민수는 철우를 바라봤어요. 철우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소주잔을 채우며 말했어요. 그냥 오늘따라 내 얼굴이 보고 싶더라. 에이, 형도 언제든 연락해. 우리 사이에 뭐. 철우는 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받았어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수는 술을 마시며 철우를 관찰했어요. 철우는 여전히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그 표정이 민수에게는 더욱 견디기 힘들었어요. 철우야. 응, 형. 요즘 바빠? 아, 그냥 저녁이지. 형은? 나도 그냥 저녁이야.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철우야,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철우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숨기는 거? 형한테 뭘 숨겨? 무슨 소리야? 민수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철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늘 저녁에 어디 있었어? 철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철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늘 집에 있었는데. 거짓말하지 마.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철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거 봤어. 혜진이랑. 철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어요. 철우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그 한마디에 민수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어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언제부터였어? 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물었어요. 언제부터였냐고. 반년 전부터야.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반년. 그 시간 동안 민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수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왜? 형이 힘들어 보였어. 일도 바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형수도 외로워 보였고 그래서 그게 내가 할 짓이야? 철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철우의 멱살을 잡으려다 참았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뱃속 아이네 아이냐? 철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철우를 내려다봤어요. 내일 바로 DNA 검사 들어간다. 도망가지 마. 민수는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민수를 보며 물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술 냄새 나는데. 민수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철우 만났어. 오늘.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너 나오는 거 봤어. 철우도 봤고. 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혜진의 눈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간다. DNA 검사할 거야. 첫째, 둘째, 그리고 뱃속 아이까지.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민수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부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혜진은 보이지 않았어요. 방문을 확인하니 혜진은 아직 방 안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연락해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상사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올랐지만 민수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민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혜진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민수는 뒷산으로 향했어요.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민수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민수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집들,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민수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민수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이었어요. 민수의 고등학교 은사님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계셔서 가끔 마주치곤 했어요. 민수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 선생님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힘든 일 있니?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선생님,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최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불완전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버려서는 안 돼.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직 내 자신은 남아있잖니. 민수는 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으로 싸우면 다 무너진다. 기록과 진실로 가거라. 내가 무너지면 진실도 함께 묻혀버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최 선생님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든 연락해. 기다리고 있으마. 선생님이 떠난 후 민수는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어요. 민수는 오랜만에 별을 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술을 끊었어요. 새벽마다 뒷산을 걸었습니다. 몸이 힘들었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민수는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민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어요. 민수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혜진의 임신, 철우와의 관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먼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첫째, 둘째, 그리고 아내분이 임신한 아이까지요.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려요. 결과가 나오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제출한 시험관 동의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해요. 필적 감정이요? 네. 만약 민수 씨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면 형사 문제로도 갈 수 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검사 진행해 주세요. 모든 절차 다 밟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어요. 민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민수는 또렷하게 이름을 적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일 병원 간다. 아이들이랑 같이. 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여보, 제발. 이제 늦었어. 진실을 밝혀야 해. 혜진은 눈물을 흘렸지만 민수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민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민수는 아이들에게 건강검진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체 채취는 금방 끝났어요. 민수도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혜진은 집에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혜진에게 임신한 아이의 검사도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혜진은 거부했습니다. 민수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혜진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수는 혜진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민수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진료실에 앉아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의사는 민수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결과 나왔습니다. 민수는 숨을 참았어요. 의사는 서류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두 아이 모두 민수 씨와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박철우 씨와의 유전자 일치율은 99.99%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지만 민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차에 올라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결과를 전달하고 다음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친생 부인의 소와 위자료 청구 그리고 필적 위조에 대한 형사 고발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민수는 모두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혜진에게 결과를 보여줬어요. 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수는 혜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법대로 간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 다음 날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혜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혜진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 부인의 소준비 서류, 필적 감정 신청서. 민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민수는 법원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접수 절차를 진행했어요. 민수는 접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통지서를 열어 날짜를 확인했어요. 2주일 후였습니다. 민수는 혜진에게 통지서를 건넸어요. 2주일 후에 법원 가야 해. 철우도 출석해야 하고. 혜진은 통지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혜진을 바라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2주일 동안 민수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은 민수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걸 알아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민수는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서류를 보고 회의에 참석하고 민원인을 응대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늘 법원 조정 날짜로 향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혜진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게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민수는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혜진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민수는 법원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높은 건물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정실 앞에는 이미 철우가 서 있었습니다. 철우는 민수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철우를 지나쳐 변호사 옆에 섰습니다. 잠시 후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강민수 씨 사건 들어오세요.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진과 철우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조정위원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조정위원은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오늘은 친생 부인의 소건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검사 결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펼쳤어요. 민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조정위원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이 강민수 씨와 친자관계 불일치. 둘째 아이 강민수 씨와 친자관계 불일치. 조정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은 계속 읽었어요. 박철호 씨와 첫째 아이의 유전자 일치율 99.99%. 박철호 씨와 둘째 아이의 유전자 일치율 99.99%.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정위원은 혜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윤혜진 씨, 이 결과에 대해 할 말씀 있으십니까?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험관 시술 동의서에 있는 강민수 씨의 서명, 필적 감정 결과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수는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은 계속 말했어요. 이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강민수 씨, 형사고발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변호사는 민수를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혜진은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철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의 내용을 기록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위자료와 손해배상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강민수 씨 측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민수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받아 살펴봤어요. 그리고 혜진과 철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윤혜진 씨, 박철호 씨, 이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우는 고개를 들어 조정위원을 바라봤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혜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럼 오늘 조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한 달 후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민수는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혜진이 뒤에서 다가왔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줄 수 없는 거 알아요.
민수는 혜진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돌아갈 수 없어. 민수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민수는 혼자 남았어요. 법원을 나와 민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민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붙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오늘 조정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자 관계 불일치, 유전자 일치율 99.99%, 필적 위조.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민수는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어요. 그렇게 민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민수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혜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노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매일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뒷산을 걸었어요. 혜진과는 최소한의 말만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이미 남이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민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한번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민수는 침착하게 넥타이를 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혜진은 어두운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먼저 문을 나섰고 두 사람은 다시 같은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철우와 그의 변호사도 이미 와 있었어요. 철우는 민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철우를 지나쳐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는 서류를 살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사건입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원고 강민수는 선천성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첫째와 둘째 아이 모두 원고와 친자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박철우와의 친자 가능성은 99.99%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넘겼어요. 피고 측 입장은? 철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 박철우는 모든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판사는 혜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피고 윤혜진 씨도 같은 입장입니까?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인정합니다. 판사는 다시 서류를 살폈어요. 그리고 필적 감정 결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동의서 서명 위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수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형사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어요. 민수의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와 양육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철우와 혜진 측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판사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를 인용합니다. 강민수와 두 아이 간의 친자 관계는 부존재로 확정합니다. 피고 윤혜진과 박철우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또한 필적 위조건은 형사 절차로 진행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재판은 끝났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혜진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여보.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내가 당신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요. 당신 인생을 망쳐놓았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혜진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내가 다 망쳤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민수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민수는 낮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내가 키워. 나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니까.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수는 혜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민수는 눈물을 참았어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무거웠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온 민수는 차에 올라타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고 어느새 근처 공원에 도착해 있었어요. 민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최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재판 끝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잘 견뎌냈구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민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부동산에 들렀어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혼자 살 작은 원룸을 알아봤어요. 일주일 후 민수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혼자 찍은 사진 몇 장. 민수는 가방에 짐을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민수를 바라봤어요. 여보, 정말 가는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세 만기되면 너도 나가야 해. 아이들이랑 갈 곳 알아봐. 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첫째와 둘째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둘째가 먼저 알아채고 달려왔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둘째를 안았습니다. 첫째도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아빠, 어디 가요? 가방 들고 있네. 민수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수는 목이 메었지만 참았어요. 아빠가 일 때문에 잠깐 다른 데서 살아야 해. 언제 와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민수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민수는 아이들의 냄새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부드러운 머리카락.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너희 잘 지내야 해. 약속해. 응, 아빠도. 첫째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아이들을 놓고 일어섰어요. 두 아이의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민수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민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민수는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민수의 얼굴은 울고 있었어요. 민수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충분했어요. 짐을 풀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어요.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민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필적 위조건으로 혜진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그 소식을 변호사에게서 들었고 민수는 더 이상 혜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민수는 원룸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의 핸드폰에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수는 메시지를 재생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귤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민수는 핸드폰을 들고 멈췄습니다. 첫째의 목소리였어요. 한 달 전 보냈던 귤이 아이들에게 무사히 도착했나 봅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민수는 답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잘 먹었구나.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아빠는 항상 여기 있어. 민수는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민수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구청 문화센터에서 보행자 안전 교육 강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수업을 마치며 민수는 늘 같은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길도 삶도 균열이 생기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어요. 민수는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민수 자신도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민수는 집 근처 다리를 걸었습니다. 해질녘이었고 강물이 노을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무정자증 진단, 혜진의 배신, 철우의 얼굴, 법정에서의 판결, 아이들과의 이별.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웠지만 민수는 그 시간을 견뎌냈어요. 무너질 뻔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이제 내 길을 간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민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천천히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을 떴을 때 노을이 강물 위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다리 한가운데쯤 왔을 때 민수는 문득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길은 이미 지나온 길일 뿐이니까요. 앞을 바라보니 저 멀리 불빛들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세상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아이들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아이들의 기억 속에 민수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내일이 떠올랐습니다. 내일도 문화센터에서 수업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민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길을 알려주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면서 민수 자신도 조금씩
더 단단해질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민수는 여전히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예전과는 다를 거예요. 더 신중하고, 더 진실하고, 더 소중한 사랑이겠죠. 다리 끝에 거의 다다랐을 때 민수는 별빛 아래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수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른 거니까요. 앞으로 펼쳐질 삶이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이든 민수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 자신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거라는 걸.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민수의 삶도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민수의 자리였다면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버텼을 것 같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혼자 힘겹게 버티고 있는 민수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민수에게 해주고 싶은 응원의 말이나 비슷한 경험을 겪으셨던 분들의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